이 20가지를 갖고 스케일을 해봤더니 31점. 보통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패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이거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0점, 진짜 0점이 대부분 0점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유성호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주제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우리가 흔히 뭐 범죄 프로그램에서도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학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 쓰이는 용어인가부터 시작해서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전제를 달아야 되는 게, 그냥 뭐 악의 본질을 뇌과학으로 또는 뭐 학문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 어떤 의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그러면 학문적으로 어떤 용어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서 낙인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성격이 특이한 분한테 너 사이코패스냐, 너 소시오패스냐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또 이제 향후에 뇌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두 용어는 학문 용어는 아니에요. 의학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즉 진단명은 아닌데요. 보통 사이코패스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뭐 의학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이러면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안티소셜, 그러니까 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라고 부르는 ASPD라고 보통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이 ASPD의 사이코패스라고 그 하위에 약간의 분류가 있는 DSM-5, 그 DSM이라는 거는 어려운데, 정신과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릴 때 또는 그 진단명을 할 때 적는 이런 DSM,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이라는, 여러분 전혀 아실 필요 없지만 DSM이라는 게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냥 뭐 아무나 뭐 병을, 이건 내가 보기에 뭐 같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진단을 이제 그 체계화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DSM의 1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th TR 버전이라고 해서, 게임도 뭐 1탄, 2탄, 3탄이 있듯이 이것도 DSM 5번째 버전이 이제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특성 지정자를 달 수 있긴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이코패스는 보통 어떨 때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세요? 맞아요. 공감을 못하고 또 냉혹하고 또 죄책감이 결여돼 있고 충동적인 사람, 뭐 이런. 근데 이제 사람의 성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중에서 극단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그냥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둘의 사회적으로 부르는 건 조금 다르죠. 소시오패스는 이제 어떤 환경 기반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왠지 좀 범죄의 느낌이 나고, 소시오패스는 사회 안에서 같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이상하고 피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의학적으로는 뭐다? ASPD, 즉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 그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진단법은 스모킹건이나 이럴 때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쓰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진단이 아니고 그냥 특성이에요. 이런 뭐 충동적이고 공감을 못하고 냉혹하고 죄책감이 없고 뭐 이런 거에 하나의 특성이고, 진단, 우리가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뭔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일단 15세 이전에 품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18세가 넘어서도 지속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패턴을 보이는 거를 DSM-5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이면 그렇게 부르냐? 18세 이상일 때 보통은 법적 행동 준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사람을 때리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왜 꼬맹일 때는 옆에 친구 때렸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게 안 되는구나. 또 애가 울면 나도 맞았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법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체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이익이나 쾌락을 얻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거죠. 세 번째, 충동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거 하고 말지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반복적으로 싸움, 폭행을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무모함.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자동차도 우리 다 규정을 준수하고, 물론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없다 그러면 조금 세게 밟았다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무모함을 갖고 있고, 여섯 번째 지속적 무책임성이에요. 저희 스모킹건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히 아빠면 또 엄마면 또 아들이면 또 사회인이라면 또 친구끼리라면 이런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무책임성을 보이는 거고 또 죄책감이 결여된 거예요. 일곱 번째. 이거 7개 중에서 3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7가지 중에 사실 한 가지만 있어도 배우자감으로는 땡이에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ASPD,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얘기하지만 배우자 고를 때도 만약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법적 행동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공격적이다, 사람을 그런다, 타인의 안전을 무시한다, 또 무책임하다, 죄책감이 결여돼 있다.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또 18세를 초과했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거를 ASPD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15세 이전에도 품행에 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이런 정신병적 진단이 붙은 분들은 병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병이 치료되면 또 이게 본인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 다음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ASPD, 물론 이제 이게 사이코패스랑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느낌에도. 일반 인구의 한 몇 % 정도가 이런 ASPD,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을까요? 100명이 있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몇 명 있었어, 전교? 저는 1000명이 넘었었는데, 예를 들어 한 500명, 300명이라 칠게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0.5명? 네. 보통 3명에서 12명. 그러니까 1에서 4%, 100명이 있다 그러면 1명에서 4명 정도는, 그러면 특이하게,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선 검사를 해본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편견을 우리가 부추길 수도 있다 해서 조심스러운데, 연구 결과니까 40에서 70%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해요. 그러면 남성에서는 할까요? 여성에서는 할까요? 좀 안타깝지만 남성에서 사이코패스의 진단명 똑같지는 않아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남성에도 좀 많고요.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료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른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는 같이 모아놓고 하면 효과가 있다. 교정시설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근거가 많이 이제 없어요. 오히려 이제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교정된 사람도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사실상 치료가 좀 어려운데, 품행장애는 어떠냐? 품행장애는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나중에 사이코패시,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케빈에 대하여란 We Need to Talk About Kevin 보셨어요, 영화? 사실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실제로 내 아이가 품행장애가 되면 어떡하나? 사실 품행장애가 되면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크게 품행장애는 15가지 기준 중에 3가지 이상 존재해야 되는데요. 1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압박하거나. 두 번째, 종종 신체적 싸움을 시작하거나. 세 번째,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네 번째, 사람에게 신체적 잔혹성을 가하거나, 다섯 번째, 동물에게 신체적 잔혹성을 가하거나, 여섯 번째,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절도를 하거나, 일곱 번째, 성적 활동을 강요하거나, 여덟 번째, 심각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방화를 하거나,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열 번째, 타인의 주거, 건물, 자동차에 침입하거나, 11번째, 원하는 물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12번째,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13번째, 부모의 금지에도 밖으로 자꾸 나간다든지 야간에, 13세 이전에, 14번째, 자주 가출을 한다거나, 15번째, 13세 이전에 무단결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해서 품행장애를 의심해보고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 기준을 받아보다. 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니. 그런 어머니의 약간이 되게 몇 가지가 보이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어머니의 양육, 어릴 때 양육 탓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좀 저는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보면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어머니의 양육. 근데 그 아이는 아마도 품행장애에 해당되고요. 아마도 그 양육 때문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기질과 뇌 구조의 영향이 있었을 거고, 아마도 양육이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양육을 잘하라고 해도 양육이 되게 어려워요. 나도 아빠가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이니까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호 교감이 되면서 서로 커가는 거거든요, 원래. 마냥 양육의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인 아이들은 엄마가 좀 실수해도, 아빠가 좀 실수해도 또 그걸 배워가며 또 아이도 그걸 느껴가며 또 커가는 건데,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마냥 오은영 선생님이 바로 현신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행장애, 즉 어렸을 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애한테 치료한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 좋아지는 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근데 좋아질 확률이 꽤 그런 데이터가 누적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어른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이들은 치료가 좀 돼요. 치료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정신과에서 특별히 소아청소년 담당 정신과 선생님들이 전문가라 그분들이 하겠지만, 개요만 말씀드리면 부모 아동 상호작용 치료라고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처럼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서 뭐 주일에 이래서 한 15번에서 한 20번 이상 이렇게 코칭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양육의 태도도 고치고 그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치료를 하면 생각보다는 효과가 꽤 있다는 게 요즘 논문이 꽤 나왔었어요. 일단은 그 치료는 관계 형성 단계라고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좀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훈육이에요. 명확한 지시,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일관된 결과, 그다음에 이제 정서. 왜냐하면 관계 형성을 하고 아이에게 명확하게 이건 안 되고 되고를 알려주고, 거기다가 정서를 코칭. 다른 사람을 만약에 공감을 못하고 해치면 그걸 외워서 암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를 보통 이제 아이, 즉 품행장애, 15세 이전에 나타나는 품행장애를 치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건 방금 말씀드린 아동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통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은영 선생님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아이가 만약에 케빈에 대한 그 영화처럼 아이가 만약에 그런 공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되냐, 놔두면 총기 난사하는 아이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논문도 꽤나 많습니다. 사실 이게 스펙트럼이라 냉담한 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는 뭐라고요? 진단이 아니고 ASPD라는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지만 실제로 법정이나 뭐 우리 사회적으로 휴리스틱하게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그러면 이거는 아예 안 쓰는 용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뭐 공식 진단이 아니라도 연구나 법정 평가에서는 씁니다. 소시오패스는 안 써요. 소시오패스는 그 성격상 그냥 좀 저 사람
재수 없어. 저 인간성 갖고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뭐 이럴 때 우리 욕할 때 쓰는 거지. 사람의 성격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나 복잡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 좋다가도 아 저런 면이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소시오패스는 쓰지 않는데, 그럼 사이코패스는 그러면 연구나 법정 뭐 이런 데서 쓰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느냐? PCLR이라고 그래서 로버트 헤어라는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이분이 이제 범죄 심리학자라 나쁜 놈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 ASPD를 만나다 보니까 나쁜 놈들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스케일, 그러니까 더 나쁜 놈, 좀 덜 나쁜 놈 뭐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진단 기준을 맞는 거예요.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 헤어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 리바이즈드. 그러니까 여러 번 고친 거예요. 표면적으로 언변이 범죄자인데 언변이 좋아. 또 과도한 자기가치. 세 번째, 막 자극을 추구해요. 네 번째, 병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다섯 번째, 기만.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작하는데 굉장히 그 기쁨을 느껴요. 여섯 번째,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게 없어요. 일곱 번째,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여덟 번째, 정서가 메마른 걸 넘어서 냉혹해요. 아홉 번째, 사람들에게 붙어서 기생적 생활 양식을 보여요. 열 번째,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11번째, 방탕한 거예요. 12번째,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13번째, 현실적으로 장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지금, now, 지금 쾌락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충동적이에요. 15번째, 무책임해요. 16번째, 자신에 대한 행동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17번째, 혼인을 되게 많이 해요. 양다리, 3다리, 4다리, 5다리. 그 다음에 청소년 범행. 청소년 때부터 범행을 흔적이 있고, 가석방 조건이라는 걸 위반해요, 항상. 그 다음에 범죄가 다양해요. 살인도 저지르고, 방화도 저지르고, 사람을 때리고. 이 20개를 갖고, 뭐 여러분 이걸 전혀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아니니까. 한때 엄여인, 여러분 엄여인 아시죠? 예전에 그 왜 자기 아내, 남편도 그러고, 또 뭐 자기 오빠도 맹인 만들고 막 불 지르고 그 사람이 이제 40점이 아닐까 추정을 하신 거고, 여러분 최근에 이은혜라고 아세요?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야 그거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여성이 이제 실제 우리 전문가가 이 20가지를 갖고 스케일을 해봤더니 31점. 보통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패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이거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0점, 진짜 0점이 대부분 0점일 거예요. 이런 ASPD,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스, 이 20가지 어때요? 방탕한 성생활, 충동적, 병리적, 병적 거짓말, 이런 건 그러면 양육이냐 아니면 유전이냐, 이거 정말 오랫동안 고민돼 있는데, 정답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과학자들한테. 이게 천성입니까? 유전입니까? 아니면 양육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그래요? 반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연구 결과를 제가 해봤더니 사이코패스라고 흔히 부르는 ASPD는 한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하면 40%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냉담하고 무감정한 애들은 한 36%에 67%. 그러니까 정말 반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예요? 하는데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업계에서는 폴리제닉,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 두세 개만 말씀드리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A, 흔히 마오 A라고 부르는데, 마오는 마오쩌둥 할 때 그 마오, MAO, 마오 A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와 기분 좋아, 막 스트레스 막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런 호르몬을 분해하는 효소로 알려진 게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A인데, 즉 마오 A인데, 이 마오 A가 이제 잘 분해를 못 시키면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특히 남성에서는 이 마오 A가 저활성형이 되는 변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예를 들면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때린다든지, 정서적 학대가 있다든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러면 사이코패스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반대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마오 A가
변이가 있어요. 부모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안 생겨요, 진짜로. 네. 굉장히 놀랍죠. 유전도 아니고 그러면 뇌가 잘못된 거냐? 유전이 아니라면 널추어, 즉 양육이나 아니면 꼭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 어떤 뇌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한번 그 스모킹건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마 지금 딱 만지고 있는 이마 뒤쪽에 전두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전전두엽, 전두엽의 앞쪽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편도체와 이 전전두엽은 서로 상호간에 신호를 주고받아요. 이 전전두엽은 뭐 하는 애냐? 너 지금 여기 유튜브 찍으러 와서 옷 벗으면 안 돼, 덥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편도체는 아우 더워, 막 벗고 싶어, 뭐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조절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잘못될까요? 이 편도체가 이상하게 항진, 덧세 되든지 전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졌든지 이 두 사이를 잇는 그 섬유가 있습니다. 신경다발. 그걸 갈고리 섬유라고 그래요. 제가 맨날 부검할 때 이제 맨날 보는데 뭐 눈으로 안 보이고 그냥 그쯤 있는 건데 갈고리 섬유라는 게 이 둘을 연결하는데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가 끊겼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전전두엽이 워 해줘야 되는데 편도체에서 으아 하면서 막 뛰어가서 막 사람들 때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결론적으로는 전전두엽, 그렇죠? 전전두엽 등에 특히 복, 내측, 피질, 뭐 일생이 아실 필요가 없지만 거기든지 편도체든지 이 사이의 섬유라든지 이런 게 잘못될 수 있다. 아까 제가 마오 A가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마오 A가 문제라서 막 도파민, 아드레날린 막 뿜뿜 분해되지도 않고 하더라도 전전두엽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들, 아빠가 우리 딸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가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 마오 A가 뭐 좀 기능이 저하된 게 변이된 게 물려받더라도 그래도 뭐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네이처와 널처가 복합적이다. 이게 모든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하고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뇌 구조적 문제 플러스 유전적 문제 플러스 양육에 관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ASPD,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 품행장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뭐가 다르냐 이런 거 이제 뭐 범죄 심리 전문가가 막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쓰기 편하니까 쓰는 용어긴 한데 전혀 공식적인 진단 구분은 아니다. 다만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트레이트의 한 종류로서 어쩌면 ASPD와 동치해서 쓸 수 있는 용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치료가 아예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다? 성인은 잘 안 되는 걸로. 그러면 감옥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요? 교정이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정이 안 되는 사람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되게 선고받게 되고요. 또 ASPD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스가 아닌 분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값은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분을 마냥 감옥에 놔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또 사람에게는 개정의 여지가 있으니 그러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것보다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널추어 또한 아이들의 뇌는 언제까지 자란다고요? 24세까지 자라요. 20살이 다 자란 게 아니에요, 뇌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걸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걸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우리의 뇌가 커가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과 막 공부를 강요해서 막 약 먹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뭐 너무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또 좋은 아름다운 또 성숙한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에 근육이 있다란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육이 없어요. 뇌는 머리뼈, 두피, 아니 그 바깥에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 없는 분도 있으니까 머리뼈 사이에 3개의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야 그냥 아주 크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구조물을 구분짓기 위한 막이기 때문에 두피가 꽝 부딪혀서 머리뼈에 띵 하고 충격이 오면 누구한테 그대로 가요? 네, 뇌한테 가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54세 여성을 부검하게 됐어요. 이제 수영 매니아라서 굉장히 뭐 몸도 좋으시고 건강도 좋고 이런 분인데 뭐 그날도 뭐 평소와 같이 자유형으로 25m 레인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수영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고 보다가 심상치 않으니까 수영장에는 원래 구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요원들이 끄집어내서 이분을 CPR을 하고 근데 뭐 의식이 없고 숨이 미약하고 뭐 이러니까 빨리 이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수영장에서 갑자기 떠올랐으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익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영장 측을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검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부검을 할 때 처음에 가슴과 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머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확인할 때는 당연히 뇌를 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슴과 배는 너무 건강하고 배도 뭐 담배도 안 피시고 오랫동안 운동해 오셨으니까 건강했는데 문제는 이제 뇌를 딱 하니까 뭐 다친 것도 없고 그런데 뇌 안쪽에 출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뇌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1.5kg, 사람에 따라서는 1.1에서 한 1.9까지 레인지가 좀 크긴 하지만 저희가 뇌를 보자마자 딱 느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뇌를 보면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뭔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뇌실 내에 출혈이 가득하게 있고 뇌 밑바닥 부분에 출혈이 고여 있는 게 확인됐어요. 왜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뇌출혈이 생기느냐? 흔하진 않지만 부검할 때 아주 가끔씩 보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뭐 아무래도 수영을 하다 보면 저도 뭐 맥박이 거의 150에서 170까지는 안 올라가도 한 150까지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미 뭐 보통 사람은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올리는 강렬한 운동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머릿속에 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원래 혈압도 없던 분인데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동맥류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류를 풀었으면 자루란 뜻이에요. 동맥자루. 이렇게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보면 이렇게 막 보물을 이렇게 하는 자루 있잖아요. 그런 자루처럼 혈관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처럼 쭉 이렇게 뻗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쭉 뻗어 있는 동맥의 벽 하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쭉 가다가 이쪽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피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여야 되는데 옆에 볼록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와류가 형성되면서 이게 점점 커지고 만약에 혈압 같은 게 잘 조절이 안 되면 혈압이 셀 거 아니에요? 확 가니까. 그러다 옆에 삐져나온 볼록 튀어나온 마치 자루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와류를 형성하다가 점점 커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강수연 씨, 대도서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잘 몰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아주 위치가 특이한 곳에 있어서 뭔가 신경을 건드리거나 이러면 몰라도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많이 뇌에서 자주 보는 출혈, 뇌출혈이다. 물론 뇌출혈이 그것만으로 생기는 거 아니고요.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혈압증 있잖아요. 고혈압증이 워낙 관리가 안 되면 고혈압이 세게 굉장히 혈관벽을 치다가 작은 소혈관 질환, 여러분 이승훈 교수님이랑 저랑 찍은 걸 보시면 소혈관 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혈관 질환이라고 동맥경화 같은 게 심하게 되면 소혈관 있는 데가
그중에 특히 기저핵이라고 부르는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 깊숙하게 바닥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거기가 쉽게 터져요. 그래서 고혈압증이 심한 분들이 갑자기 그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도서관님이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게임 관련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뇌실내 출혈이 심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마 고혈압증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동맥자루 또는 동맥류가 훨씬 의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동맥류가 뇌혈관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고혈압증에 의해서 기저핵 같은 그 뇌 깊은 곳에 있는 소혈관 질환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터지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전날까지도 열심히 활동하던 분도 강수현 씨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날까지 친구들과 되게 즐겁게 지내시고 작품 활동도 막 열심히 하시던 사이에 갑자기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이거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뇌출혈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는 너무 좀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제가 늘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그 얘기한다 이럴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혈압을 그 예방해야 돼요. 뭐 침묵의 살인자라고 고혈압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파즙? 그게 아니라 이제 약물. 의사와 상의해서 먹어보고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를 통해서 약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혈압증이.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흡연, 음주를 피해야 돼요. 만성적인 음주가 될 경우에는 뇌혈관, 소혈관 질환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에 맥주 한두 캔 안 될까요? 안 드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비만, 내가 살이 쪘다. 요즘에는 비만은 질병으로 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40, 50대쯤에는 한 번쯤 또는 경제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한 10년마다 한 번 정도 뇌혈관 조영술이란 게 뇌혈관 조영술과 이제 MRI를 합친 MR 안지오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MRA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이제 MRI인데 뇌혈관 조영까지 하는 거예요. 조영제를 맞고 꽤 오랜 시간 동안 MRI에 누워 있으면 이제 빙빙 돌아가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뇌혈관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제가 이걸 왜 검사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주저스러운가 하면 이게 아주 흔한 병은 아니잖아요. 이걸 미리 아는 방법이 MRA가 제일 확실한데 이게 한 40만 원을 보통 넘어갑니다. 예. 보통 건강검진을 1, 2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비용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MR 안지오 같은 경우는 요 자체만 40만 원대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엔 비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또 신경과 선생님들도 또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약간 주저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럼 여러분의 근본적 궁금함 왜 걸리느냐 이거 왜 생기느냐 이게 인생이라는 게 운이 좀 있어서 혈압이 영향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떤 분은 모른다. 왜 생기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모야 병이라든지 동맥기형이라든지 타고난 이제 질병도 있어요. 이제 근데 뭐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 잘못이 아니고 제가 암 때도 우리 김범석 교수님이랑 함께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뭔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운이 나빠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생기느냐 물어보시면 그냥 운이 나빠서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운이 나빠서 발을 딱 뻗었는데 발이 찌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운이 나빴다면 다시 운을 굴럭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검할 때 월요일 금요일 부검을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근데 워낙 출혈의 양이 되게 이제 뇌실내 출혈이라고 그래서 뇌가 있으면 뇌 바깥에 물이 싸고 있잖아요.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냐? 뇌실내에서 정수기에서 혈관을 통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뇌실, 실이 방실자, 3호실, 5호실 할 때, 뇌실.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쭉 순환, 뇌 바깥쪽을 싸는 물까지 순환하도록 뇌실이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뇌실 안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또 그렇게 약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뇌출혈이 생기면 그냥 물이랑 두부밖에 없으니까, 두부가 이제 뇌라면, 그래서 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보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가 중학생이었어요. 남자. 중학교 때는 뭐 거의 야수죠. 몸도 뭐 이제 자라나고 있고 뇌도 아직 미성수고 이거 보고 있는 중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서 이제 뭐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거칠 것 없는 그래서 이제 엄마랑도 많이 싸우고 아빠랑도 많이 싸우고 이런 시기인데 이제 이 친구가 교탁 위를 점프하다가 뒤로 넘어진 거야. 이렇게 뛰다가 어휴 하고 뒤로 자빠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친구들도 처음에 놀리려다가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왠지 꽝 소리가 났으니까. 그리고 머리를 부딪혔어. 근데 약간 침묵인데 이제 이 애가 괜찮다고 머리가 아픈데 괜찮다 뭐 이렇게 갖고 그냥 놀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 갖고 아무래도 저한테 왔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뒤에 크게 두피야 출혈, 여기 두피야 있잖아요. 여기 꽝 부딪히면서 당연히 머리뼈랑 두피가 꽝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바닥에 낀 거 아니에요, 두피가. 딱딱한 머리뼈, 두피, 부들부들한 두피, 그리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꽝 부딪히면 당연히 여기가 찢어지거나 멍이 심하게 들잖아요. 그런 거 있어갖고 머리뼈는 골절은 되지 않았는데 이거 혹시 언제 다친 거냐 그랬더니 형사님이 노련하게 다 이제 조사해 오셨죠. 전날 크게 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뇌에 경막하 출혈이라고 뇌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정맥이 찢어지면서 정맥은 되게 약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치면 피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좀 씻고 깨끗한 꺼즈로 하기 전에 이제 소독약도 바르고 꾹 누르면 그게 이제 피떡이 되면서 딱지가 앉으면서 낫잖아요. 뇌는 모세혈관에서 피가 좀씩 차도 이게 이제 막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두부랑 물밖에 없어서 근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뇌에 근육이 있다란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육이 없어요. 뇌는 머리뼈, 두피, 그 바깥에 머리카락 없는 분도 있으니까 머리뼈 사이에 3개의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야 그냥 아주 크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구조물을 구분짓기 위한 막이기 때문에 두피가 꽝 부딪혀서 머리뼈에 띵 하고 충격이 오면 누구한테 그대로 가요? 네, 뇌한테 가고 이 뇌와 이 머리뼈 사이에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이 잘 찢어져요. 물론 어린애랑 중장년까지는 안 찢어지는데 그렇게 꽝 부딪히면 이게 충격 때문에 정맥이 찢어질 수 있어요. 정맥이 찢어져도 운이 좋게 조금만 아주 작은 정맥이 찢어지고 좀만 찢어졌으면 그냥 피가 차다가 머리 아파 그러다가 그냥 흡수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큰 정맥이 찢어지면 피가 부 쌓이는데 여기는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물밖에 없고 그러니까 차오르면서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중학생이 죽었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얼마나 그동안 키운 아무리 막 투닥투닥해도 뭐 부모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머리 손상 때문에 이런 출혈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를 키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맞아요. 약간 수박 깨지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너무 아찔하잖아요. 그럼요. 한 3일 정도는 뭐 지켜봐야 된다 해서 항상 지켜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뭔가 아이가 뭐 언어가 느린다거나 뭐 이런 거 다 많이 뭐가 느리면 그때 뇌를 부딪혀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그때 넘어져서 구역이나 구토나 아니면 통증의 일반적인 호소라든지 그러니까 뇌압이라는 게 뇌출혈이 생기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빨리 가야 되고요. 아이들은 위치 에너지상 아이들이 넘어져서는 큰 뇌출혈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대개 이제 그 어머님들이 걱정돼서 당연히 이제 소아과를 간다거나 소아응급실에 간다든지 이러는데 이제 대개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지켜보고 그런 증상 있으면 와라 그러면 되게 섭섭해하시고 이게 의사가 돌팔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단지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막하 출혈, 즉 뇌출혈이나 이런 거 생기기는 어렵다. 또 아이들은 CT나 이런 걸 찍는 게 안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CT라는 게 방사선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담배 오랫동안 피신 분들도 폐 CT 찍을 때 저선량 CT라는 걸 찍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되게 대폭 낮춘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머리 아파요 CT 찍어주세요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CT를 왜 이렇게 잘 안 생기는 거의 안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다만 머리가 통증을 온다든지 먹는 게 시원치 않다든지 아니면 뭔가 구역을 한다든지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생긴다, 잘. 뇌 구조랑 이런 거를 칠판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아마 그 유튜브의 정책상 그냥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뇌출혈 중에 외상성 뇌출혈, 비외상성 뇌출혈은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랑 동맥류 관련된 출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건 뭐냐? 이 뇌가 있는데 뇌가 볼륨이 줄어들어요. 뇌세포 숫자가 줄어들어요. 나 머리 나빠지고 싶다. 야, 약간 띠래지고 싶다. 술입니다. 술을 먹으면 뇌의 볼륨이 줄어들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께 사례 말씀드리면서 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구조적인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월경이 끝나면 2주쯤 뒤에 아버지와 사랑을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 빼고는 원래 여성들은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남성들은 3달에 한 번씩 고환해서 정액을 쫙쫙 만들어주는데 뭐 3달 만에 만드는 거 아니고 수시로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여성들은 갖고 태어나서 보통은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은 가임기라고 부르죠. 보통 많이 이제 그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랑을 맺었고 그 다음에 쭉 정자가 들어와서 왼쪽 난소인지 오른쪽 난소인지 모르게 해서 나눠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cm 정도 되는 나팔관을 통과해서 마침 난소에서 나온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접합체 또는 수정란이라고 부르고, 이 수정란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 쪽으로 돌아가요? 네, 자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12cm 정도 되는 나팔관을 보통 한 6일, 하루에 2cm씩. 근데 통과하다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멈추면. 그걸 이제 자궁의 임신이라고 부르죠. 6일 만에 자궁에 딱 가서 찰싹 자궁벽에 운 좋게 한 20% 되려나요? 젊었을 때도 그동안 쭉 이 나팔관을 지나가면서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 32, 64, 128, 255, 138, 238, 238, 238, 238, 328, 328, 쭉 가다가 가면 몇 조개가 되죠? 37조개. 지금 우리는 이제 30조개가 넘는, 뭐 사람에 따라서 50조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델링에 따라 최신 모델링 논문은 우리 몸의 세포는 약 37조개 이상이다. 뇌세포는 몇 개일까요? 그럼 뇌는 언제부터 결정되나요? 물어보시면 뇌는 의외로 빨리 결정돼요. 다른 것들은 좀 늦게 결정되는데 뇌는 그 자궁에 찰싹 달라붙은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나면 갑자기 가운데 선이 쭉 생깁니다. 그 가운데 쭉 생긴 선을 원시선이라고 불러요. 원시선. 원시 줄무늬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프리미티브, 원시인이 프리미티브 맨이거든요. 근데 프리미티브 라인, 원시선이 생겨요. 원시선이 생기면 거기서 뇌와 척수가 생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몇 개의 세포가 태어나냐? 약 한 1000억 개 가까이 되는 뉴런 들어보셨죠? 뉴런은 원래 1000억 개 갖고 태어나는데 24살쯤 되면 뇌가 이제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그 860억 개 정도 성인에서 뇌세포가 좀 줄어들어요. 1000억 개 가까이 됐다가 한 900억 개 정도 됐다가 860억 개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에는 뉴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850억 개 되는
별 악요세포, 희소돌기 악요세포, 미세 악요세포 이런 백업해주는 세포들. 그러면 우리 머리에 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진짜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춥죠? 그 머리카락이 많이 외부의 물리적 외력에서 많이 보호가 돼요. 여러분 왜 그 UFC 사람들 중에서 타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분들 막 수염, 물론 종교적 이유긴 한데 이런 분들 왠지 인자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염이 실제로 얼굴을 맞았을 때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그렇고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머리카락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그 아래 두피가 있습니다. 두피, 그렇죠? 두피. 두피는 5개 층이에요. 페스츄리 좋아하시죠? 빵. 그것처럼 페스츄리처럼 얼기설기 이렇게 5개 층인데 그래서 이게 되게 얇잖아요. 만져보세요. 머리뼈랑 바로 만져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또 쿠션 역할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쿠션은 아닌데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머리뼈. 머리뼈가 있습니다. 머리뼈 중에 가장 두꺼운 머리뼈가 어디예요? 네, 이마뼈가 제일 두꺼워요. 그럼 사람마다 비슷하냐요?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부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뼈가 진짜 굵고요. 어떤 사람은 얇고 되게 베리에이션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뼈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딱 만져봐도 단단하죠. 꿀밤을 누가 딱 때리면 어때요? 머리뼈가 보존해 주겠죠? 근데 방망이 같은 걸로 누가 맞았다고 해봐요. 어우 끔찍해. 그러면 왜 머리가 찢어질까요? 왜냐하면 단단한 머리뼈와 그 사이에 페스츄리 같은 얇은 그 두피, 머리카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미약하니까 거기에 딱 야구방망이가 닿으면 어때요? 이 중간에 낀 거예요. 탄성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찢어지는 거를 열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머리뼈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뇌. 제일 중요한 거. 뇌는 뭐라고요? 부침용 두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침용 두부니까 얘를 그냥 놔두면 이 뇌가 물컹물컹 하면서 어때요? 꽝! 머리뼈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국이죠. 왜냐하면 두부가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머리가 두부인데 물컹물컹 있다가 딱 부딪히면 두부니까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때요? 이 사이에 보호물들이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에 경막, 지주막, 연막, 연하다 할 때, 연두부 할 때, 연두예요 할 때 그거 연두는 아니고요. 연막, 머리카락, 두피, 머리뼈, 경막, 지주막, 연막, 그 다음 뇌예요. 경막 바깥쪽에 동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정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머리는 어떻게 보존된다고요? 가장 바깥쪽에 머리카락 중요해요.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뺐는데 두피, 그 다음에 두피는 몇 층? 5층.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머리뼈. 머리뼈 아래 뭐가 있어요? 경막, 지주막, 연막, 뇌. 그러면 머리뼈 바로 아래 경막과 사이에는 동맥이 있고요.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정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주막 아래는 뭐가 있느냐? 물이 있어요. 물. 무슨 물? 뇌척수액. 그러면 뇌척수액은 이 지주막과 이 경막과 이 연막은 뇌만 싸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척수. 여러분 척수 알고 계시죠? 척수 뭐예요? 감자탕 먹을 때 촉촉 빨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까지 이렇게 쭉 싸고 있어요. 이걸 크게 그려보면 뇌가 있고 이렇게 척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가 싸고 있다고요? 막들이, 3개의 막이 다 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주막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뇌척수액. 이해되시죠? 머리뼈 아래 경막이 있고 경막 아래 지주막인데 지주막 아래 여기에는 물이 있다. 그러면 연막,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물이 있는데 연막은 어때요? 뇌에 스티커처럼 붙어 있어요. 아주 띄기 어려워요. 얇아요. 그러니까 뇌에 찰싹 붙어 있는 게 연막이다. 자, 그럴 때 문제가 뭐냐? 사람이 뇌가 1700억 개 뇌세포인데 뇌가 볼륨이 보통 1200에서 1700g
정도 돼요. 1.2에서 1.7kg. 물론 뭐 머리 크신 분들은 1.8도 있고 그랬는데 2kg 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일 큰 사람 제가 생각에 한 1.89 아주 크신 분. 그리고 이제 뇌가 작으신 분들은 1.2 뭐 여성분들인데 왜 아주 연예인처럼 얼굴 작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1.2. 근데 뇌 크기와 그 지능은 상관있나요? 당연히 없죠. 뭐가 중요해요? 뇌세포의 시냅스 수가 중요해요. 뇌세포 몇 개라고요? 뉴런이 860억 개 성인일 때. 뇌세포 뉴런에 각각 1000개씩의 시냅스가 있어요. 근데 시냅스는 그 서로 간에 막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면 강화가 되느냐? 독서, 운동, 공부, 고스톱, 십자말풀이 이런 어떤 활동 이런 걸 좋아하는 건 뭐냐? 이 뇌가 있는데 뇌가 볼륨이 줄어들어요. 뇌세포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 머리 나빠지고 싶다. 야, 약간 띠래지고 싶다. 술입니다. 술을 먹으면 뇌의 볼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고령이 되면 뭐 현명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 머리를 재빨리 아주 빠르게 축소시키고 싶다. 뇌세포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술 먹으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뇌, 연막, 지주막은 삼총사예요. 두부처럼 생긴 뇌와 연막, 지주막은 삼총사. 서로 얘네들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아유, 경막 빼고. 경막, 넌 가. 가고.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주막, 연막, 뇌가 함께 줄어들어요. 경막은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정맥이 있다고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막이고 이게 지주막 삼총사예요. 근데 술 나이 들어가면 술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맥은 어때요? 정맥. 그러면 야, 왜 이렇게 멀어져? 점점점 팽팽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경막과 지주막 아래 삼총사가 뇌까지 야, 여기 잘 있어요. 근데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럼 어때요? 근데 뇌가 휙 뒤로 넘어지거나 뇌가 심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팽팽했던 끈이 찢어져요. 이게 뭐라고요? 경막하출혈. 지난 시간에 제가 중학생 넘어져서 생겼다고 그랬죠.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은 가까워요. 근데 어때요? 너무 심한 충격 때문에 이게 찢어진 거고. 그러면 제가 경막하출혈이 진짜 많이 본다고 그랬죠. 경막하출혈 자주 보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술 진짜 많이 드신 분들, 아저씨들. 뒤로 넘어져요. 과당. 근데 잠자는 줄 알아. 이 아저씨 또 여기서 자네. 코 골며 자네. 근데 어때요? 이게 찢어진 거야. 슉슉슉.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정맥이니까 피가 스물스물 차요. 그러다가 피가 멈출 수도 있어요. 안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술 많이 먹는 분들은 또 어디가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간이 또 안 좋죠. 간에선 피가 굳는 요소를 만드는데 간이 나빠지니까 피가 잘 안 굳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 피가 흡수돼야 되는데 흡수도 잘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또 막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좀 딱딱해져요. 뇌에 딱딱한 게 있다? 뇌를 눌러요. 이런 걸 만성 경막하출혈이라고 그래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되게 좋은 분이었어. 술은 좋아하시지만 좋은 분이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성격이 포악해진다든지 그러면 성격이 변했다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만성 경막하출혈 때문에 이게 눌리면서 뇌가 눌리니까 성격이 포악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세포를 일단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알코올성 치매나 워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여러분이 일생 알 필요가 없는 병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코올 전문병원 가면. 그러면 경막의 출혈은 뭐냐? 이거는 뭐다? 이 동맥이 찢어진 거야. 동맥이면 어때요? 피가 푹 나요. 이거 어느 때 생기냐? 누가 딱 때렸어요, 머리를. 근데 빠지직 하면서 머리뼈가 부러졌는데 마침 여기 옆머리나 윗머리에 이런 동맥이 많은데 빠지직 하면서 여기가 뚝 끊어지는 거야, 동맥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피가 막 솟구치니까 어때요? 경막 외출혈이 주로 골절과, 주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골절에 동반됩니다. 누가 때렸을 수도 있고 넘어졌는데 마침 그분이 딱 넘어져서 골절이 됐는데, 그래서 경막 하출혈과 경막 외출혈은 뭐다? 다 외상으로 생겨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아래에는 물만 들어있나요? 여기 혈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주막하 출혈.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동맥류. 두 번째,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서 외상성 뇌출혈은 대개 경막외 출혈이나 경막 출혈이 있지만 외상에도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어때? 크게 다쳤을 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을 때. 저는 이제 오토바이는 되도록 타지 마시라. 뭐 오토바이 애호가분들께 죄송하지만 뭐 안 타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게 크게 다치면 어떻게 되냐? 머리뼈, 경막, 지주막, 연막까지 그대로 하면 지주막하 출혈이 외상성에도 생깁니다. 많이 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외상성 뇌출혈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경막 하출혈이고요. 왜? 우리나라 술 드시는 분 많잖아요. 술 먹고 넘어진 분도 많고. 특히 노인분들 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좋아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넘어지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40, 50대도 많고요. 요즘에 여성도 많아요. 엄청. 그리고 경막의 출혈은 직접적인 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 지주막하 출혈은 대개 병에 의한, 질병에 의한 출혈이지만 큰 사고일 때는 또 지주막하 출혈도 보인다. 어떻게 치료하냐?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출혈이 나면. 그리고 어때요? 뇌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 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성이면 빨리 잘 봉합하고, 만약에 동맥류가 터졌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경외과 선생님이 막 피 차오르는데 터진 동맥류를 묶거나, 아니면 어때요? 내시경으로 또 이렇게 철사로 가이드해 갖고 안쪽에 터진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상성은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뇌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외상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마 제가 흔히 보는 내인적 원인, 자발성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즉 병적 원인에 의한 출혈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외상성 뇌출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뇌 각 부분과 관련된, 제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도 사실은 뇌 기능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뇌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두엽이 지금 난 이성을 되찾아야 돼.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술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근데 갑자기 전두엽이 훅 떨어지니까 으아 하면서 막 이게 아가씨 막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돼 막 하고 막 뭐 이런 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렇게 되나요? 기억에 손상이 오나요? 0.15% 정도 되면 즉 기억을 만드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저희가 또 뇌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연말에 걱정이 되는 거는 술 때문에 블랙아웃으로 펼쳐지는 사고와 어떤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블랙아웃이 사실은 기억의 단절인데요. 이게 내 인생을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잠 빼고는. 잠이야 뭐 우리가 충분히 자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깨어 있으나 잃어버린 기억, 이게 이제 알코올에 의한 블랙아웃인데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되게 이제 술 먹고 필름 끊긴 분들의 반응이 다음날 뭐예요? 내가 어제 무슨 말 했니? 내가 혹시 실수 안 했니? 이런 게 싫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블랙아웃이 안 되게 노력하신 분들이 있지만, 습관적으로 잘 꺼지는 분들도 있고, 또 범죄 가해자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오늘은 블랙아웃에 대해서 뇌의 기능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기억이 뭐냐? 기억은 이제 여러분 제가 무의식에 대한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진처럼 찰칵해 갖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각종 절차를 통해서 편집하는 거야. 이 뇌는 편집샵이에요. 그래서 막 편집을 해갖고 이게 원래 진짜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그 대표적인 게 라쇼몽이라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뭐 한 장면을 여러 명이 봤는데 다 얘기가 달라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만 진실이고 세 명은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각자 바라보는 기억에 의해서 다들 편집이 된다는 거죠. 그럼 기억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5단계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등록이에요. 감각이 등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지스터. 이게 눈과 귀, 혈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이 한 수십 밀리초간 뇌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는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예쁜 김희애 씨가 지나간다. 김혜희 씨를 보지 그 옆에 혹시 다른 배우, 예를 들면 유해진 씨가 있었다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해진 씨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혜희 씨다 그러는데 옆에 딱 누가 있었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원래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수십 밀리리터 동안 다 있지만 김희애 씨만 딱 봤다. 그럼 어때요? 이게 뇌에 이제 이것들이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해서 어디로 유지되느냐? 전전두엽에 잠시 띠킹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인코딩 됩니다. 이 단기 정보가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는 경험을 시간과 맥락에 있는 이야기로 편집하는 곳이에요. 그걸 어디에 저장하느냐? 대뇌 피질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손해에 기억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기억을 전달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장기 저장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 마지막 단계예요. 인출이에요. 인출. 인출은 뭐냐? 그냥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내가 김희애 씨를 2025년 10월 31일 저녁 7시에 봤지. 이게 이제 인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억의 5단계인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이제 인출이 안 되고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술은 여기서 뭐가 문제는 거냐? 3단계. 해마에서 이루어지는 인코딩과 또 5단계. 인출. 그리고 4단계. 장기 기억. 다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단계. 해마에서의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레코더, 스마트폰으로 누구 이렇게 공연 같은 거 이렇게 찍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뭘 눌러요? 레코드 버튼을 눌러야죠. 근데 그걸 깜빡 잊고 안 누르고 이렇게 하면 뭐야? 헛수고잖아요. 인코딩, 즉 딱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거 자체가 해마에서 하는 건데 그걸 안 누르게 하는 게 술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기전인가요? 물어보시면 이게 알코올이 일단 들어오면 이제 우리 뇌에 억제성 전달 물질 가바라는 게 있고요. 흥분성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있는데 흥분성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NMDA 수용체를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NMDA 수용체를 차단해요. 그 말은 뭐냐? 해마에서 특히 그러는 거야. 흥분하는 걸 차단한다고요? 왜? 네. 뇌는 원래 디프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뇌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전두엽을 억제하는 바람에 전전두엽이 지금 난 이성을 되찾아야 돼.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술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근데 갑자기 전전두엽이 훅 떨어지니까 으아 하면서 막 아가씨 막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돼 막 하고 막 이런 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NMDA 리셉터 수용체를 저하기 때문에 해마에서의 기능, 장기적 기억으로의 인코딩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렇게 되나요? 기억에 손상이 오나요? 이게 이제 워싱턴 대학 연구팀에서 한 10년 전에 벌써 연구를 여러 개 해갖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 0.15% 정도 되면 즉 기억을 만드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0.15%는 어느 정도인데요? 소주 2병 정도 마시면 그래요. 저 소주 2병 마셨는데 기억나는데요? 잘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잠깐 끊기지 않아요? 기억에 편린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필름을 중간중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거를 프래그멘터리 블랙아웃, 조각성 블랙아웃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 있죠. 술을 먹기 시작해요. 어찌합니까? 노래방 가서 딱 부른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 딱 깨보니까 어때요? 집에 누워있어. 그런 분도 있을 거야. 그런 거는 앙블록, ENBLOC, 앙블록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회로가 완전 손상 입은 거예요. 해마가 손상 입으면 회복이 안 되나요? 뇌의 가소성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필름이 끊기기 시작했다. 진짜 해마의 그 장기 기억 통로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프래그멘터리가 와도. 이것도 사람 따라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2병 마셔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1병만 마셔도 끊긴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되게 좌우가 많이 되는 게 물론 술의 절대량이에요. 그게 제일 넘버원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술할 때 아마 보셨겠지만 ALDH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게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그저 그런 게 보통 우리네 인생이고, 성시경 씨는 아마 제가 아세트알데히드가 정말 잘 분해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가 잘 분해되지 않는 분들이 필름이 잘 끊겨요. 아예 분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얼굴 먹고 시뻘개지고 막 눈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막 피부에 두드러기 나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술 먹지 마 그러면서 이제 ALDH22를 물려주신 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보통 2-1, 물론 이게 스펙트럼이라 무자듯이 넌 1-1, 2-1, 2-2 이게 아니고 되게 많아요 종류가. 결론적으로는 아세트알데히드 즉 숙취에 있는 것도 기억에 영향을 끼쳐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게 유전력이 있어요. 무슨 유전력이 있냐? 우리 아버지는 술 너무 많이 드셔갖고 다 좋은데 술 먹으시면 기억도 못하고 좀 안 좋은 일을 하셨다. 뭐 엄마한테 화를 냈다든지 뭐 그런 경험을 유년기에 가지신 분들은 술 안 드시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끊기는 것도 약간의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제 쌍둥이 연구인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게 이제 뉴질랜드, 핀란드, 덴마크 연구가 다 있는데 블랙아웃의 취약성이 유전력이 이 연구를 통해서 50에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꼭 ALDH2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때문에 취약성이 50에서 60% 정도가 유전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필름이 끊겨갖고 제가 뭐 늘 걱정되는 건 범죄 피해자나 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블랙아웃이 반복되면 뇌 구조적인 거고요. 벌써 한 10년이 넘은 연구에서도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의 해마의 크기가 어떠냐? 당연히 작아집니다. 뇌의 가소성이죠. 뇌 당연히 작아지고 전전두엽이 뭐 한대라고요? 야, 너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너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낮춰주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도 얇아져요.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고 또 기억도 잘 끊기고, 그래서 좀 저는 범죄자 중에 술 때문에 끊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믿어요. 근데 그게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는 반대예요. 왜냐? 주폭 막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이미 해마가 NMDA 수용체 글루타메이스의 이 작용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해마가 자체가 얇아지고 이러면서 구조적으로 많이 생겨요. 뭐가? 블랙아웃이. 근데 그렇다고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모두 다 술 먹고 있으니까 봐주자라는 거에 이제는 동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실 거야. 그걸 알면서 술을 먹고 그 범죄 행위가 있었다.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수면이나 영양 상태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저번에는 괜찮은데 이번에는 좀 그런데요. 당연히 밤 늦게까지 술 먹었다. 피곤하잖아요. 원래 밤에는 뭘 해야 돼요? 자야 됩니다. 근데 막 늦게까지 하고 또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대기업 자가가 있는 김 부장 술 한잔 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돼요.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기억의 코딩을 여기서 사실 뇌파도 작용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좀 어려우니까 해마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주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친구들과 즐겁게 한두 잔 뭐 마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천천히 마시는 거야. 이게 왜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 올라가면 그게 바로 뇌를 치거든요. 특히 해마에 영향을 끼치니까 천천히 마시자. 두 번째, 공복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소장에서 바로 흡수돼요. 그러면 그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뇌에 바로 직격탄이니까 일단 뭘 좀 먹고 먹자.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도 안 먹고 술을 드시지 말자. 세 번째, 이거 늦추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밥 먹고 물이랑 같이 마시는 거야. 그리고 대화하면서 천천히. 원래 술 마시는 목적은 뭐예요? 윤활유, 즐겁고 사람들과 함께 그런 거. 네 번째, 피곤하면 술 드시지 마세요. 잠을 자야 돼요. 이 네 가지만 해주셔도 제가 단언컨대 술에 장사 없다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은 100% 진실이에요. 지금은 막 마셔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 너무 말이 무섭다. 그쵸? 어찌됐든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여기 저희 법의학적으로는 중요한 게 기억이 없다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책임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니케. 뭐가 어렵냐? 여성이 오케이 했어요. 오늘 우리
좋은 밤을 보내요. 근데 여성이 술을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이 아니라 어떤 행위 도중에 딱 깨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나랑 그냥 아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거야. 그냥 자는 거랑 기억은 없는데 막 노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다른 거거든. 기전이.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그 술 먹고 그냥 자는 거, 기절, 이런 거랑 기억을 잃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그 자체가 아예 이 사람의 판단 능력과 기억이 없는 거고, 왜냐면 수면, 기절이라는 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큰 범죄죠. 근데 이제 행위를 했다. 이것 때문에 가끔 법적 쟁점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왔는데 취중으로 인한 일시적 무능력이 존재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외국 판례든 우리나라 판례든 제가 아까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면 판단력이 저하된다고 그랬죠. 그걸 기반으로 유죄를 남성에게 선고한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논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범죄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감로될 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어떤 자리든 즐겁게 마시고 약간 인지 능력이 활발할 때 집에 돌아가셔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어떤가. 기억은 사실 존재의 연속성이에요. 나는 어제도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블랙아웃 없어야 됩니다. 어제 나는, 개 같은 나는 술 먹어서 그렇지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변명일 수가 있어요. 어제의 나도 나고 그제의 나도 나고 내일의 나도 나이려면 멀쩡한, 그리고 인지 능력이 상실되지 않고 기억을 간직한 채, 기억은 왜냐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음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회식 자리에서 과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내 편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근데 저 해마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번도 안 썼네. 여러분 해마, 이 그립이 사실은 제가 요청해 드렸는데 이게 해마입니다. 이걸 이렇게 가른 거예요. 뇌를 이렇게 탁 정면으로 이렇게 딱 갈라서 보면 이게 이제 손에 이게 척수인데요. 이게 앞이 전전두엽. 근데 이게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이게 해마입니다. 이게 해마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손가락, 새끼 손가락 요 정도. 뭐 제 머리라면 제가 머리가 크니까 이렇게 요 정도인데 요게 어때요? 술 먹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작아지는 거야. 구조가 작아집니다. 실제로. 이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막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커지냐? 어쩌면. 어쩌면. 여러분 에르큘 포아로 시리즈 아세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에르큘 포아로가 나의 회색 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뇌 피질에 여기 회색 뉴런이 모여 있는 게 술 먹으면 이것도 얇아지고 이것도 얇아집니다. 근데 교수님 예전에 술 하실 때 뇌는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막이 많은데 알코올은 빨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뇌는 이 안에 그 혈관이 원래 혈관에서 여기 뇌까지 못 들어가는데 BBB라고 있어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블러드와 브레인이 베리어, 장벽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술 얘는 그냥 옆집 드나들듯이 그냥 드나듭니다. 그래서 공복에 술 마시면 빈속에 원샷하면 바로 소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마에 바로 영향을 끼치고요. 이걸 애써 그렸는데 한 번도 안 써먹었네 진짜.